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종종 생기지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일까? 좋은 운이 과연 나에게도 올까? 이렇게 다양한 의문이 생깁니다. 저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지에 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었을 때 후회되는 것이 많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인간은 잘 죽는 법을 알지 못하는 한 잘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인생을 성찰할 때 비로소 느끼는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죽음에 대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역시 죽음을 마지막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는 심오한 듯 하면서도 실은 단순한 말인데요. 예를 들어 당장 내일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할 거라고 미루어 두었던 일 당장 하고 싶지만 참은 일 등을 모두 하자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삶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한정된 시간을 얻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하게 되지요. 즉,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남기고 나머지는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전제로 남긴 것이 바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오랜 성찰의 시간을 지나 수천 년, 삶의 지혜가 담긴 동서양의 고전 속에서 인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철학자 소크라테스 역시 죽음을 앞두었을 때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든다면 그리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인생의 갈림길에서 의문이 든다면 잠시 멈춰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멈추어서 질문해 보아야 남은 인생을 잘 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면,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살고 싶다면, 이제 잠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오늘은 고전 속 많은 현인들의 말이 담긴 책,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이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를 통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서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일단 가고 싶은 장소를 적어보고 먹고 싶은 음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세상을 떠날 때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살고 심지어 인생이 너무 길어서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수십 년 뒤에는 세상을 떠나는 시한부 인생인데 말이다. 또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하루일 것이다. 진부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죽음은 어떤 식으로든 매일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온다. 누군가에게는 타이머의 길이가 40에서 50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1년 아니면 한 달 혹은 하루일 뿐이다. 철학자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죽어도 좋다고 말한 것은 하루를 충실히 살면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주어진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평소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이 마르쿠스가 강조한 바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사생유명의 이치를 초연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사생유명은 죽고 사는 것은 결국 운명이라는 뜻이다. 공자는 늘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라고 강조했고, 현실 정치를 개선해서 이승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가 천하를 두루 다니며 춘추시대 말기 정치가들에게 인과 예에 기반한 통치를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물론 극한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춘추전국 시대, 말기의 제후들은 그의 사상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말이다. 반면 진시황은 자신의 목숨에 집착했고 내세를 믿고 영원한 황제가 되고자 했다. 이승에는 아방궁이라는 화려한 궁전을 저승에도 그에 못지않은 진시황릉을 지었다. 무덤을 만드는 데만도 무려 30년 이상이 걸린 것이다. 사실 죽음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친 것은 진시황만이 아니다. 부와 권력을 누린 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수를 썼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들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남은 것은 후대의 냉정한 평가뿐이다. 결국 부끄러움은 남은 후손의 몫이 되어버렸다. 삶에 집착하는 대신 죽음에 조금만 더 초연했다면, 자연의 섭리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마지막까지 즐길 줄 아는 삶의 진짜 의미.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자주 인용한 시경은 300여 편의 시를 모아둔 중국 최초의 시가집이다. 기원전 11세기 말부터 6세기까지 약 500년의 기간에 걸친 주나라 사회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이 시집은 인생의 즐거움과 회한뿐만 아니라 때로는 삶에 필요한 교훈도 전한다. 귀뚜라미를 뜻하는 실소리라는 제목의 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달한다. 이 시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끝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진정한 선비라면 인생을 즐기되 너무 지나치지 말고 충만하게 살자는 의도가 엿보인다. 작가는 지금 내가 즐기지 않으면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리라라는 문구를 반복하며 세월의 무상함을 언급한다. 그리고 짧은 인생 동안 일만 하지 않고 즐기라고 한다. 우리는 종종 평생 검소하고 절약하면서 살고 사후에 모아둔 거액을 좋은 곳에 기부하는 훌륭한 사람들을 목격한다. 그러한 삶도 결코 나쁘지 않다. 다만 나 스스로 즐길 줄 모르고 평생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착하다 맞는 죽음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죽음은 너무나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 즐겨라. 인생은 결코 길지 않으므로. 3000여 년 전에도 어떻게 잘 살지를 고민했는데 지금은 어떠하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쉴 수 있을 때는 확실히 쉬거나 즐기는 일도 중요하다. 지나치지 않게 적당히 즐기는 중용의 도가 필요한 순간이다. 과거에는 밤새도록 일하거나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극과 극의 경지를 오가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살면 가정에는 소홀해지고 건강도 해치게 된다. 요새도 일 중독자, 즉 워커홀릭이 많다. 어떠한 분야의 프로라면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오직 일만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는 다른 이야기다. 가정과 주변에 소홀한 채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은 문득 주변을 돌아본 순간
자신의 곁에 남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심지어 시간이 주어져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즐길 줄 아는 것이 있어야 한다. 젊은 시절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자. 내가 열정을 바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이다. 노래, 춤, 영화, 독서, 그림, 스포츠 등 누구에게나 무엇 하나는 꼭 있을 것이다. 시경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세월은 흘러가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거움도 잃지 말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 죽음은 다가온다.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 배짱이와 같은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인생은 자연의 원칙에 따라서 흐르게 되어 있다. 아무리 복잡하게 보이는 삶도 결국 죽음이라는 결론으로 귀결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도 잘 죽는 법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도 철학이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 단순한 삶의 진리를 이해하면 인생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 즐거움, 욕망,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덧없다. 하지만 그 덧없음을 인지할 때 비로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게 된다.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화려한 인생, 주변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 멋진 차와 옷, 집 등은 모두 한순간임을 알게 된다. 대부분 사람은 무언가에 쫓기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의미 없이 나이가 들고 결국 어느 순간 삶의 무상함을 깨닫게 된다. 화려한 인생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노을처럼 지게 된다. 인생의 8가지 고통. 어렸을 때 불교 신자인 아버지를 따라 일요일마다 근처 절에 찾아갔다. 어느 날 많은 어른들이 명상을 할 때 팔 위에 심지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걸 보았다. 심지가 불에 타들어가 점점 짧아지는데도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고 명상에 빠져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명상법은 결국 고통을 이기고 넘어서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인 듯하다. 이는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동요하지 않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자세를 본받기 위함이다. 교회나 성당에서 설교를 듣고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일종의 방법일 것이다. 종교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낌으로써 안식을 얻기 위함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매 순간 행복하다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8가지 고통을 팔구라고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생로병사가 4가지 고통이다. 이는 각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세상에 나오고 늙어가고 병에 들고 죽는 것을 뜻한다. 나머지 4가지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구하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고통, 평생 무언가 외부적인 것에 동요되고 감정과 생각이 복잡하게 요동치는 고통을 말한다. 우리는 평생 팔고를 겪는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다.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팔고를 피할 수는 없다. 한 가지 위로를 하자면 이러한 고통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슬픔과 절망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진다. 영원한 젊음이 없듯이 누구나 늙고 병이 든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살면서 가장 경계할 단 한 가지. 젊은 시절에는 꿈과 열정 또는 현재의 방황과 고난을 헤쳐나가느라 정신이 없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안착을 하게 되면 점차 권태가 밀려온다. 같은 일을 10년, 20년 하게 되면 더욱 그렇다. 주변의 관계도 큰 변화가 없고 일도 손에 익어서 큰 문제가 없어진다. 그냥 하던 일을 하던 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점차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듯한 인생을 살게 된다. 권태의 단계가 좀 더 일찍 오는 사람들도 있다. 사는 것 자체가 그다지 재미없고 모든 것에 흥미가 없다. 의욕도 별로 나지 않고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별 의미 없이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 당연히 몸과 마음의 건강도 점차 해치게 된다. 삶의 의욕을 잃게 되면 점차 허무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변해간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족한 삶을 느끼는 사람이 더 크게 느끼는 경우도 많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아웅다웅할 때는 몰랐던 부분이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정신을 설파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당나라 때 법장법사는 반야바라밀다에 대해서 반야는 지혜이고 정신적인 깨달음이고 사물의 본연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했다. 반야심경 마음공부의 저자 페이융은 반야바라밀다에 대해서 인생의 고통과 재앙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서 관찰하고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죽기 전까지 평생 희로애락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로봇과 다름없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기에 과도하게 기뻐하고 과도하게 좌절할 필요는 없다. 삶의 끝자락에 섰을 때 좋았던 일을 더하고 나빴던 일을 빼보면 아마 0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어떤가? 가족과 회사, 사업 문제로 힘든가? 아니면 모든 것이 너무 술술 잘 풀리고 있는가? 무엇이 되었던 경계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국 누구에게나 세옹지마는 발생한다. 진정한 성공에 대한 고민. 50이 되며 종종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과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대부분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를 이루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달리다 가족과의 사이가 소원해지거나 불화를 겪을 수도 있다. 또는 건강에 신경 쓰지 않다가 치명적인 병을 앓게 될 수도 있다. 절대적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없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점차 절대적이고 영원한 성공과 실패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주장한 사상이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상대적인 가치관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일 뿐이다. 고대에는 미의 기준이 지금과 달랐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육중하고 풍만한 몸매의 남성과 여성이 부와 미의 상징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이전보다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모습을 더 높게 평가한다. 가냘플수록 더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반기를 드는 미디어도 있다. 결국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얼굴이 이기적이다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주목한다. 노자는 이러한 행동을 이미 악한 것뿐이라고 일갈했다. 비단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성과학의 기준도 마찬가지다. 그가 공자를 비판한 이유 중 하나다.
선과 악도 인간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거대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도덕적 규범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여긴 성공이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면 된다. 오히려 가족들과 소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일지 스스로 생각해보자. 남들이 아닌 나만의 시선으로 말이다. 생의 마지막 날 눈을 감으며 머릿속에 남는 기억이 소중한 사람과의 행복했던 한때인지 물질적인 풍요에 기뻐하던 때일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지 질문해 보자.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과거의 일을 후회하게 된다. 그때는 왜 그런 것일까? 만약 그때 이렇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이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다. 하지만 문제는 후회만 하고 끝나는 것이다. 후회를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 점차 내 결정과 행동에 자신감을 잃게 된다. 거봐,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이는 삶을 성찰하는 자세가 아니다. 성찰이란 반성하고 살핀다는 의미다. 반성과 후회는 엄연히 다르다. 반성은 좀 더 큰 의미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춰서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그러려면 가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시작은 소크라테스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사람은 나는 어디 회사에서 일하고 무엇을 전공했습니다. 아들과 딸 몇 명을 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 겉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정체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거창한 답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나는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나는 과학으로 인류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등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된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논어에서 가장 강렬한 문구는 나이 40이 되어서도 미움을 받으면 그 인생은 끝이라는 것이다. 하필 40이라고 말한 이유는 공자가 40을 군자의 경지에 이를 나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사실 40이 되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선배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도 생기게 된다. 만약 50이라면 더욱 많을 것이다. 이미 선배 중에서도 최고참에 속하고 까마득한 후배도 많아진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이 원하는 식으로만 사는 습관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는 동료나 선배 정도에게 훈계를 들었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말을 해줄 사람도 점차 사라진다. 이제는 아무도 나에게 솔직한 충고를 하지 않는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주기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더 이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기 때문이다. 원망과 증오를 받는 인생은 과연 성공한 것인가? 자각을 하는 단계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깨닫고 정신을 차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대로 잘 살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만약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소외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시선과 상관없이 혼자 꿋꿋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사랑을 받거나 줄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면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생각은 잘못된 습관과 언행을 고치기에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경청하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문제가 있다면 40이 아니라 50, 60이라도 이를 고쳐야 한다. 만약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면 반성하자.
자신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주변에서는 당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두려워 차마 반말을 하며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40이 되어서도 50이 되어서도 60이 되어서도 미움을 받는 인생을 산다면 인생의 중간쯤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자.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미움을 받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잠시 눈을 감아보자. 오늘 모으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노년을 꽤 냉정하게 이야기했다. 노년이 되면 일단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겁이 많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꺼린다고 한다. 오히려 희망보다는 과거의 추억으로 사는 것이 노인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노인이 되면 말이 많아지는 이유다. 결국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더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이해득실을 따진다고 한다. 특히 죽음이 가까울수록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도 생긴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베푸는 것을 꺼리게 되면 후배들은 더욱 이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부분은 이해가 되고 또한 대부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모두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대세를 거슬러 행동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미래에 희망이 있다. 노년에도 젊은 시절처럼 보내기 위해서는 중장년일 때부터 남들과 다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평소 마음을 인색하게 쓰다가 노년이 되어서 갑자기 관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고대의 철학자도 장년에 대해서는 꽤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즉 장년은 과도하게 자신만만해하지 않고 지나치게 겁을 먹지 않고 오직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정의했다. 다만 이러한 태도가 노인이 되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일이다. 어떤 노년을 살지는 온전히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내가 가진 것을 잘 지키고 자식들한테 적당한 재산을 물려주고 편안하게 현재 삶에 만족하면서 살면 된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을 끝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위대한 성인은 아니더라도 내가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가족이 그렇게만 된다면 만족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된다. 하지만 좀 더 삶의 목적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 일이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베푼다면 어떨까? 꼭 자선활동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의 기부행위다. 이런 활동으로 덕을 쌓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 지지가 또 다른 선한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마을 공동체에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공헌할 수 있다. 오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직에 출마하거나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하다못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은 봉사활동이 될 수 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냉정하게 지적했듯이 노년이 되면 아무래도 수동적이 되기 십상이다. 과거의 추억으로 살고 새로운 도전을 주저한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꾼다면 내가 미치는 선한 영향력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공동체의 주민이 될 수도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나를 롤모델로 삼아서 또다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선순환인 셈이고 운을 모으는 행위다. 운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두 마찬가지다. 운을 모으는 삶을 살다 보면 권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합집산하는 것에 크게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그냥 마음속에서 흘려보낼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집착하지 않은 채 내가 베푸는 운을 통해서 적어도 나 자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베풀고 운을 모아라. 그러면 나의 노년의 삶은 더 충실해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좀 더 다른 마음가짐일 것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자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대부분 관계에서 온다.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가족 간의 관계다. 자식이 있다면 자신의 행복과 불행 중 상당 부분이 자식에게서 온다는 점을 느낄 것이다. 사회생활이 힘들더라도 아이의 해맑은 웃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등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속을 썩이면 왼수가 따로 없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바로 내려놓는 자세다. 나의 기준에 꼭 맞지 않더라도 그냥 두어야 한다. 장자가 오리와 학의 다리를 비유한 것도 이와 같다. 다리가 짧다고 보기 좋지 않아서 롱다리 오리로 만드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 내 눈에는 흡족할지 모르지만 오리와 학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의 기준을 강요하다 보면 모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가족의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삶의 자세는 꼭 필요하다. 자식의 미래를 생각한답시고 스트레스를 주면 괜찮을까? 어차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자식들 스스로 길을 찾아서 살아가야 한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서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려면 우선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영원히 남는 유산. 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본다. 어떤 사람은 부를 일구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높은 명성을 얻어서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부와 명예는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 때로는 너무나 쉽게 사라지기도 한다. 부와 명예를 유지하더라도 결국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건 그저 이름뿐이다.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단지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유산이다. 정신적 유산은 나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진다. 과학자가 발견한 업적은 후대에도 이어지면서 새로운 발견을 돕고 인류의 영속과 발전에 기여한다.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아이폰, 일론 머스크가 대중화한 전기자동차, 제프 베조스가 만든 거대한 물류 시스템 이외에 많은 이가 탐구하고 싶어하는 화성 등 유산은 대대손손 물려진다. 이렇게 커다랗고 위대한 유산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를 계기로 내가 가진 자산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내가 하찮다고 여기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지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자산은 다른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고 친구와 지인들에게도 나눌 수 있다. 내가 기여하는 만큼 다른 누군가는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진 무형의 자산을 돌아보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를 위해 스스로 더 공부하고 지혜와 덕을 키워야 한다. 단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더 잘 전달하여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책은담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자신의 은혜와 덕이 오랫동안 흐르게 하여 사람들에게 그 끝이 없음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질적인 것은 사라지지만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철학이 대표적인 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노자, 장자, 맹자, 셀 수 없는 철학자들의 유산 덕분에 인류는 인생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고찰하려고 노력한다.
그 은혜와 덕은 아직도 흐르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이런 고민 없이 살다 삶의 마지막에서야 인생을 회고하면서 후회한다. 지금이라도 생각해보자. 내가 남길 수 있는 그리고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들어보신 책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는 게 좋을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힘들 때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져가고 싶은 것들을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길잡이 명언의 품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